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인지행동치료의 대가 메타이언 원장 최영희 박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네. 메타의원, 이 메타인지 할 때 메타입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네. 메타라는 뜻이 그 부처님이 인도 살아계실 때 네. 그때 사용하던 언어가 빨리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의 전신이죠. 네. 그 당시는 말은 있었지만 글은 없었대요. 그때 그 빨리어의 메타란 뜻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자비심, 연민, 이제 그렇게 보죠. 그렇군요. 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이 과거에 이제 시니어들이었다고 하면은 요새는 좀 전 연령층의 남녀로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 시대적 함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신과라는 병, 정신병이라는 건 좀 숨겨야지 되고 부끄럽고, 또 집안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진짜 집안 망신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일종의 그걸 스티그마라 그러죠. 낙인이 지키는데, 점점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단순히 어떤 마귀나 귀신이나 재수없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뇌의 질환이라는 어떤 개념의 보편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치매라는 것이 또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폭이 늘어나게 되고, 젊은 애들은 또 특히 예전에는 예를 들면 가출한다든지 또 학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단순히 이렇게 좀 그 성격상 나쁜 경향으로 봤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 문제다. 또 우울증이 있는데 아이들한테서 그렇게 다른 모양새로 나타난다. 또 이제 더욱이 근래 들어서는 이 공부 못해도 병이다. 예? 그러니까 ADHD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서 주의력 결핍, 그다음에 과잉 행동. 그게 실제로 그런 병이 존재한다라는 게 진단적으로 밝혀지고, 그게 뇌의 어떤 이상 때문인 게 밝혀지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과잉 진단돼서 너무 부모들이 우리 애가 공부 못하기보다는 병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로 그렇게 가는 경향성, 이런 것도 좀 한몫하지 않나 하는 영향도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좀 산만해서.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죠. 정신이 건강한 삶, 이거 어떤 삶입니까?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지표를 좀 제안해 주신다면 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표라고 할 만한 게 딱 무슨 어떤 퀘스천에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건강한 어른의 특성이라고 해갖고, 우리는 그러니까 목표는 아이로 세상 태어나지만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건강한 어른으로 삶을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어른의 기준 했을 때 제가 기준 삼은 건 우선은 자기 관리가 잘 돼야죠. 자기 관리라는 건 이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얘기한 처음에 생존에 관련 욕구가 잘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이제 자존감, 그 다음에 이제 더 성장하면 이제 인간은, 동물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사랑받고 요 정도. 근데 이제 인간은 더 상위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 실현이라든지 심미적인 거, 또 인지적인 거, 공부 배우고 성장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욕구들을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인간의 이제 변형계 편도체 쪽에서는 감정을 관리하고, 또 얘네 피질 쪽은 이성을 담당하는데, 너무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성적으로 발달된, 이 균형, 조화를 잘 이루는 정서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건강 지표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문제 능력이 뛰어나는 거,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되게 옛날에 그렇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삶이 그만큼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굉장한 충격이나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 맞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맞았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상위로 나가면,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자하고 이렇게 대담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집중이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이거 끝나고,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딴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린 다음에 내가 잡은 게 그런 다른 생각이나 또는 감각이나 감정이면 그걸 빨리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에 스탑, 멈추고 진도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현재 하는 행위로 돌아서 집중. 이 네 가지를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게 풍부해지면 마음 챙김이 잘 된 사람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현재에 집중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제 마음 챙김 능력도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수용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수용이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이나 내 성격 일부 정도예요. 나머지는 바꿀 수 없죠. 근데 이 사람만 이렇게 해주면 정말 난 행복하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부나 가족이나 또는 어떤 회사의 중요한 관계. 이럴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해주지? 아무리 내가 뭘 한다 그래도 고통만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옆에 놔두라는 거죠. 그런 걸 수용, acceptance, 수용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남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좋은 방법이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전체가 잘 이루어진 사람, 그런 능력이 잘 키워진 사람이 건강한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마음 챙김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그럼 마음 챙김 훈련을 하려면 명상을 해야 되나요? 명상이 가장 좋은 마음 챙김 훈련법이죠. 네. 그러니까 좀 쉬운 명상법 좀 소개해 주시죠. 쉬운 명상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명상의 기초가 되는 건 호흡에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중 대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라이트, 빨간 불이 나오는 이런 구슬 같은 거를 집중의 대상으로 하면 밤낮 그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호흡이란 내가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잖아요. 늘 휴대하죠. 그렇죠. 항상 갖고 다니니까 그만큼 호흡에 집중하기가 제일 좋은 집중처고, 그 다음에 이 호흡 훈련이 아니죠. 명상은 숨이 들어오는 거 들어온 거 알아차리고, 따라갔다가 방향 바꿔서 나가는 거 알아차리고 쫓아가면. 그렇게 들락달락 하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게 집중이죠. 그러다가 내 마음 또 딴 데로 훅 가서 딴 거 잡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고. 이 훈련을 기본 명상 훈련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이 호흡이라는 건 그 집중처를 놓치기가 너무나 쉬운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강화된 게 요가 같은 거죠. 요가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서 어떤 동작을 하면 감각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기가 훨씬 좋으니까 좀 더 강화된 집중처 같은 게 이제 요가고,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밥 먹을 때 호흡 대신에 먹는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먹는 것도 먹기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중의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불교의 수행하고도 조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교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엔 명상 그럼 불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 오늘날 그 윗바사나라고 하여지는 불교적 명상 정통을 수립한 분은 부처님이지만 부처님 또한 명상을 스승들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명상은 누가 만들었냐? 그게 없죠. 심지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명상이라는 건 정말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걸 삶에다 적용시키면 부처님 수준, 즉 해탈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도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도 저작권자가 아니군요. 그렇죠. 전수받은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 박사님은 그 의대 정신과 책임교사를 박차고 버리고 메타인지 행동 치료연구소를 설립하신 거로 합니다. 그리고 후주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그 등재가 되셨나 보죠? 예. 그러나 그런 활약상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좀 대중적인 인지도는 전문가들에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좀 안 알려진 분 같아서 직접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 원장님의 독보적인 분야 성과 뭔가요? 우선 제가 대학병원에 그때 인제대 서울 백병원에 책임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대학병원에 그 교수까지 가면 남은 삶을 은퇴할 때까지 밑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남이 퍼주는 밥 옆에서 계속 먹고 뭐 논문에 이름이나 얹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원하지도 않았고 제일 또 안 좋았던 건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환경이 사람들은 대학병원 가면 굉장히 좋은 진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을 근무를 하면 40명 내지 50명의 환자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40명, 50명 환자를 본다는 건 1인당 기껏해야 5분도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관상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그 짧은 동안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 정도 체크하고 뭐 불안하냐 그러면 항불안제, 우울하냐 그러면 항우울제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그 관행 속에 있는 게 저는 제대로 환자 치료한다는 생각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세팅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제가 메타 연구소를 만들고 저는 아예 기본 틀을 잡았죠. 저한테 오는 환자는 무조건 기본 15분은 본다. 그리고 30분, 45분, 1시간 이렇게 끊는 거죠. 제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저는 그래야 제대로 진료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만든 이유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대학병원에 있으면 또 중요한 잡이 전공이나 이렇게 레지던트 트레이닝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트레이닝도 좀 더 질적인 트레이닝 시키자 해서 저는 2005년도부터 3년 코스의 대학원 코스 같은 메타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졸업했는데 이분들은 다 정신과 전문이나 심리학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3년 코스를 마치고 나면 미국의 아카데미 오브 CBT라고 그 인지행동치료 창시한 에런 백 박사가 만든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시험칠,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네. 후진 양성도 아주 왕성하게 하셨군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물 치료가 나왔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흔히 이렇게 그 약물 치료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그 정신과 의사 주류와 달리, 최 박사님이 주력하시는 건 그럼 약을 안 쓰는 치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우울해져서 왔어요. 막 잠도 못 자고 식은물 전폐할 정도로. 왜 그러나 했더니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포지션에 회사에서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나 같은 건 형편없는 인간이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울해진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약을 준죠. 와서 항우울제.
그럼 항우울제라는 건 뇌신경에 가서 신경 전달 물질에 있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린 같은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의 기능을 올려서 기분을 다시 너무 가라앉은 기분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우울한가요? 자기라는 존재를 이렇게 형편없이 보고 있잖아요. 원인 출현 안 되는 어떤 약도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당신이 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냐? 응? 당신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과정을 봐라.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하는 해석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훈련시키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죠. 본인이 그 방법 배워서 자기한테 어플라이 적용시키면서 만약 바뀌어질 수 있다면 굳이 약이 필요 없이 달라지고, 이거는 정말 원천적인 치료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거죠. 인지라는 건 생각이고, 생각을 바꿔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라. 그게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네. 이 자연스럽게 이제 스키마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키마를 삶의 덫으로 번역하셨더군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삶의 덫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 뭐 예를 들면 불교 쪽의 부처님은 전생에 갖고 온 업을 가지고 나온다고까지 얘기는 했는데, 또 이제 불교에 보면 유식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이 의식의 차원을 둬서 굉장히 깊은 차원 쪽에 무의식, 그쪽에서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 아로에아식이니 뭐니 이런 다른 용어를 쓰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스키마라는 거는 프로이트의 업적은 그거죠.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근원된 것은 무의식에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세월아 내월아 가는 치료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예, 오늘날은 10년 동안 정신분석 받으면 그 치료자 대단한 치료자처럼 여겨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0년 동안을 끌고 가는 것 능력 좋은데 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가 더 능력 좋은 거 아니냐. 그죠? 네. 그냥 가서 한 번에 뭐 그냥 공짜로 간 것도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더 문제는 10년 동안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느냐. 무의식의 뭔가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저도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입문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읽고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오늘날 정신과 의사가 됐지만, 막상 정신과 전문의가 된 다음엔 프로이트의 이론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하는 이제 소위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다른 치료법 없을까? 그러다 만난 게 이 에런백 박사가 만든 인지행동 치료죠. 사실은 에런백 박사도 정신분석가였어요. 그러다가 그 방법에 한계를 느끼고 이런 새로운 좀 더 현대적인 방법의 치료를 개발했고, 저도 그 방법을 보고선 이거구나 하고선 배웠는데, 이제 스키마 얘기라다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이 스키마라는 게 결국 나와 세상과 미래를 보는 눈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성격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할 때 사랑받고 큰 사람은 자기를 되게 소중한 존재로 봐요. 근거 없이.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항상 칭찬받고 항상 사랑받고 뭘 실수해도 괜찮아 했던 사람은 자기라는 사람이 되게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자기란 눈을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야단 맞고 칭찬에 인색한 그런 부모한테 큰 아이는 자기를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진짜의 능력에 상관없이. 성장하면서도 누군가 칭찬하면 자기가 가진 믿음은 뭐예요? 나는 형편없었는데 칭찬이 들어오면 걸러내버려요. 그런데 그까짓 것도 못하냐라든지 이런 핀잔 받으면 와서 팍팍 꽂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멘탈 필터링이라 그러는데, 여과장치가 있는데 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이 사람의 부정성을 지지하는 증거는 점점 커져가니까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라는 건 용어가 좀 어려워서 삶의 덫이다. 성장하면서 생겨난 덫.
이게 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베풀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럼 무조건전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 않을 정도예요. 네. 자신이 삶의 덫에 걸렸는지 그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있죠.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번역한 책인데, 제프리 영이라고 스키마 치료를 창안한 사람이 쓴 책이, 거기에 보면 11가지 항목을 22문항으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 정말 자기 성격에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책 읽으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오늘날 정말 변덕이 들꿀떡하는 나도 나를 이해 못하고 우리 부모도 나를 이해 못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는 알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소위 인사이트 통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번역하신 책에 여러 가지 삶의 덫을 언급하셨는데 네. 그 중에 실패의 덫이 있더군요.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은 실패의 덫에 걸리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의 덫이라고 하면 이제 실패 스키마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미리 지레 안 될 거야. 뭐 안 되죠. 뭐 연애, 그렇죠. 결혼은 고사하고 뭐 연애도 뭐 안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실패 덫이 심한 사람은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요. 우리는 시도를 해봐야 뭐 될지 안 될지인데 미리 안 될 거야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젊은 세대한테 좀 범용을 주실 수 있는 조언 뭐가 있습니까? 우선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예를 들면 나는 뭐 부족해, 너 능력이 부족해, 아니면 매력이 부족해, 뭐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볼 거야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떻다, 사람은 어떻다, 세상은 어떻다. 그런 다음에 그거 다 찢어버리세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허상 같은 틀이니까. 예.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상현실을 응용한 공포증 치료, 이거 하신 거로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이야기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백병원의 교수로 있을 때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공황장애란 병이 생기면 공포증이 생겨요. 특히 비행기를 못 탄다든지 뭐 지하철을 못 탄다든지 대중교통 수단을 못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광장공포증이라 그러는데, 이제 광장공포증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치료는 이거죠. 이제 만약 이 기자님이 공포증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고소공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저하고 같이 갑시다. 무서워서 못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1층부터 한 칸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치료자가 믿을 만한 치료자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면서 괜찮겠지. 그리고 한 칸 올라가면 잘했다 그러고 또 이완 훈련 가르쳐 갖고 이렇게 릴렉스 시키고 또 가고. 그래서 마지막 목표까지 가서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행동치료라 그러는데, 백문이불여일견이죠. 그냥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깨는 이런 치료법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공포증 치료에. 근데 지금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병원에 치료자 환자분이 오셨는데 갑시다. 이거 좋은 치료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쵸? 그래서 대안이 없을까? 대안이 이런 거예요. 상상치료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감으세요. 앞에. 그러고, 자, 지금 고층 빌딩, 지금 몇 층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만약 몰입을 해서 이 상상을 정말 잘하면. 최면 같은 건가요? 아니요, 최면 말고 그냥 상상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63층 빌딩 뭐 꼭대기에 있다라든지 이런 느낌을 불러내는 거죠. 그걸 잘 되면 그때 공포감 느낄 수 있어요. 실제처럼. 그러면 이제 가라앉히는. 근데 이거를 상상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서워하고선 탁 눈 떠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고, 같이 가는 치료는 효과는 좋지만 불가능. 중간쯤 뭐 없나 생각하다가 제가 젊었을 때 컴퓨터를 많이 해갖고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가상현실을 한번 응용해보자 해갖고 제가 그 키스트라고 있죠. 한국과학기술원하고 또 애틀이라고 대전에 있어요. 양쪽에 그 가상현실 랩에 주임 교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을.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한번 초청을 받았어요. 다. 와서 프레젠테이션 해달라. 그리고 이제 쭉 프레젠테이션 했죠. 하고선 그때 키스트에 왔던 한대 의용공학과 팀이 그때 무슨 스타디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가 제 얘기 듣고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갖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첫 번 만든 시제품이 우리 공사장에 보면 거푸집에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HMD를 이렇게 쓰면 마치 내가 거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외래에서 보던 63세 환자분 한 분이, 이분이 40년 동안 3층 이상을 못 갔던 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면 보통 아파트가 당첨될 때 한 10몇 층이 그 소위 좋은 층이라 그래서 로얄이라 그랬고 저거까지 받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런 거 당첨되면 바꿔야 되는 상태로 네. 그 정도로 이제 공포가 심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밤낮 약 먹고 살았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치료를 만들어도 해보겠냐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 모셔가지고 그걸 씌웠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개발할 때 의용공학과 그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다 선생님 이거 갖고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예, 가상. 근데 환자한테 딱 껴놨는데 환자분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실감이 나는 거야. 막 바람 소리도 들리고 한 칸 철컹할 때마다 철컹철컹 소리도 들리고 이제 효과를 위해서. 그래갖고 그분한테 그 치료를 써갖고 총 6번 치료했어요. 한 번 할 때 오래도 못해요. HMD가 요즘에는 좀 낮아도 옛날에는 어지럽거든요. 오래 쓰면. 한 번에 20분 정도 노출시키는 가상현실 치료를 해갖고 40년 동안 고층 못 가던 분을 남산 타워 가갖고 거기도 가 63빌딩 꼭대기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레포트를 냈죠. 그거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죠.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좀 범용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뭐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니라서 좀 범용 질문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럴 때, 해볼 만한, 나름의 노력, 시도, 뭘 꼽으시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오겠죠. 둘이 해결 안 나니까. 이거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면 서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걸리면 탁 부딪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대개는 아까 얘기한 스키마가 다르면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스키마가 똑같을 리가 없죠. 그죠? 그게 정상인데, 그러면 우린 그렇게 다른 스키마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하고, 난 짬뽕 좋아하는데, 누가 옳고 그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다른 거잖아. 그죠? 소금, 감자 삶은 것도, 어떤 사람은 소금 찍어 먹고, 설탕 찍어 먹으면 여기 종지에다 설탕하고 놓고, 그래, 좋은 거 먹어. 그러면 되는데, 꼭 이런 거거든요. 넌 인간이 왜, 그렇게 감자를 무슨 설탕 찍어 먹냐? 나처럼 소금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거 아니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병원에 가기 싫다, 우선. 그러면 제가 권해드린 건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게, 그게 이제 마샬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개발한 소위 옛날에 요새도 이스라엘하고 싸우지만 옛날에 한창 막 인질법 나오고 이럴 때 협상하는 협상가들한테 필요한 대화법을 개발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얘기를 해서 만든 방법이 Non-Violent Communication이었죠. MVC.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데, 그런데 만들어 놨더니 이게 그럴 때만 쓴 게 아니고 일상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비폭력 대화 센터가 각 도시마다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폭력 대화법을 우선 두 사람이 같이 배워보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 수동 공격도 있듯이,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비폭력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내용상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의도를 갖고, 내가 저 인간을, 공격을 해야지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내놓는 말이 상대한테 비수같이 가서, 상처를 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표현해야지. 그래서 요소가 4가지예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4 요소를 써갖고 하는 대화법이에요. 우선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겠군요. 욕구를 네. 봐야죠. 항상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네. 부부는 특히 같이 사니까 이 서로 다른 욕구를 알려줘야죠. 나 원하는 게 이거야.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너 척 보면 모르냐? 표현은 안 하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나를 사랑하지 않네, 넌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표현해야 되는데. 이 대체로 남자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네. 자, 이제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특히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 아이들은 부모의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아이들의 욕구를 너무 과잉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소위 양육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만 해도 6.25 사변 나고 뭐 완전 폐허 속에서 나서 제 어린 시절은 온통 아껴 쓰고 절약하고 뭐 허리띠 둘러매고 이런 거였는데 그 뒤에 세대들이 이제 우리 자식한테 이런 고생 주지 말자고 이제 자꾸 퍼주던 게 오늘날은 완전히 아이들은 보면 아침에 눈 딱 뜨면 무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칠인데 이는 이걸로 닦고 옷은 오늘 입고 뭐 입어.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 학원은 또 그러니까 애들이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박탈됐고 그러다 보면 의존성이 굉장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얘들이 한 고등학교쯤 가면 또 이제 네가 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의존성은 기껏 다 키워놓고 네가 해 하면 그때는 불안해하는 애들도 있고 화내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부모한테 막 대들고 싸워서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주로 정신과 치료받으러 올 정도 되는 애들은 되게 불안이 엄청 심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심하거나 또는 뭐 덤비지도 못하겠고 난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그런 요인들이 많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는 게 좋냐 그러면 가능한 한 본인이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훈련을 가능한 한 자꾸 시켜가는 게 좋아요. 네. 뭐 결핍으로부터 배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너무 풍족한 것도 이런 어려움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대 여성 환자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 우울감이 상당히 지속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스키마 얘기를 했는데 스키마가 부정적일수록 자신을 긍정성으로 보질 않으니까 우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세상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될 때도 또 우울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프렌들리하고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도 세상 살기가 좋을 텐데 각박하고 뭐 틈만 나면 뒤통수 맞을 것 같고 이러면 또 세상 사는 게 불안하고 우울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울 증상을 해결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점을 잘 들여다본 다음에 관점이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하니까 그 관점을 변화시켜야죠. 네. 제가 아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뭐 다 쓴 다음에 찢어버리라는 의미가 그거 다 헛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산다 이거죠. 내가 영화의 한 편의 주인공인데 영화는 되게 그렇잖아요. 뭐 영웅 스토리도 있고 어떤 건 되게 비극도 있고 막 허러물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나는 내가 쓴 시나리오를 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된 이후는 내가 시나리오 써서 거기 주인공이 돼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악당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악당 이제 그거에 네.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치료 도와드릴 때 제일 핵심으로 환자분들이 제일 핵심으로 알아야 될 거는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절대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 절대 가치를 완벽하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믿음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회는 처음에 마치 가치 제로인 것처럼 하고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나오면 너 가치 하나 올라가고 학교 들면 올라가고 뭐 상담은 이러지게. 그러니까 뭐 그 완전 이 세상 가치 체계하고 다른 가치 체계를 완벽하게 믿어야 돼. 이건 선택의 문제죠. 네. 네. 자, 이 마지막 질문 좀, 우선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를 창립해서 회장을 지내셨죠. 인지행동치료를 통합해서 구조 심리교육 프로그램? 이거 캐시라고 읽나요? 커쉬. 커쉬. 예. 변화와 수용의 자가치유를 개발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인지행동치료를 한국에 도입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행동치료 아까 얘기 좀 하셨습니다만은, 기대 효과, 뭔가요? 인지행동 치료가 에런백에 의해서 개발된 지 지금 한 80년쯤 돼가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인지행동 치료 공부하고 올라탄 게 한 30년 전부터니까 인지행동 치료가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란 게 큰 우산으로 보면 인지행동 치료지만 그 내변에 이제 포커스, 집중해서 다루는 영역이 이제 변화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커다란 눈으로 보면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 그다음에 스키마, 아까 얘기한 스키마에 초점을 둔 치료, 그다음에 요새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수용. 이제 수용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이걸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랑 받아들이는데 포기하는 거랑 수용이라는 건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포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정의로 치면. 근데 수용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그 마크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그 뉴질랜드 사람인데 젊어서 이 등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악천후를 만나갖고 무릎 아래로 절단을 한 거예요. 자꾸 깨나 보니까 장애인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재활을 하려면 이 의족을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래, 이왕 내가 아무리 난리쳐도 내 원래 다리는 나오지 않는데 의족을 찰 거면 내 의족을 한번 디자인해 보자. 그래갖고 다양한 모양의 의족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나사만 돌려 끼면은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낭에 다양한 발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젠처럼 찍기 좋은 발, 뭐 암벽 타기 좋은 발, 평시발.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어요. 그 사람 같으면 그게 수용이죠. 네. 그런데 포기했다면 아무 의적이나 차고 맨날 술이나 먹고 한탄이나 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외면상에 뭐 그게 그런 수용의 예는 굉장히 많잖아요. 니꾸이 치치니 뭐니 이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네.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전문가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자신이 그런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그 트레이닝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한 300여 명 트레이닝을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의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테크닉, 기법들이 있죠. 그거를 본인한테 적용시켜라. 내가 해서 맥혀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내 안에 살아있는 기술이니까 내담자가 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하면서 책이나 읽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면 그건 사기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거죠. 정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내 환자들한테 하는 거 우리 못하면은 그건 사기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적용을 먼저 시킬 수 있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필재 7문, 오늘은 인지행동치료의 대가 최영희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